지금 제가 오늘 제목을 국민들 모르는 사이 공산통일 앞에 놓인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사상 분야를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가요 3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 지금 공산통일 앞에 놓여 있게 된 이유를 하나는 첫째는 북한의 대남 공작이 어떻게 대한민국 정권 장악하는 쪽으로 이렇게 작동이 됐는가 하는 부분 하나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체제를 바꾸어 왔는지 그 중요한 포인트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지금 이들이 체제를 바꾸고 하는 어떤 중요한 수단으로 지금 마을을 장악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우선 먼저는 북한이 대남 공작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접수하려고 한 시도가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게 보겠습니다. 북한의 손안에 놀아나는 대한민국이라고 약간 야하게 붙여봤습니다. 지금 지금 이 내용은요, 2013년도 9월 2일 노컷뉴스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군자산의 약속, 그리고 이석기 사진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야권연대 실현될 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자, 군자산의 약속이 뭐지? 제가 보니까 2001년도 9월 달에 군자산의 약속이 일어났습니다. 충북 괴산에 가면 군자산이라는 산이 있고 거기에 보람원 수련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의 전국연합이라고 주사파의 전선체인 전국연합 대표자들이 한 7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결의를 했지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뭐가 결의가 됐느냐 하면은 가칭 주제가요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자기들끼리는 그렇습니다. 3년 내에 광범위한 대중조직화를 통해 민족민주정당 건설로 10년 내에 자주적 민주정부 및 연방제 통일조국을 건설하겠다. 그러니까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거죠. 10년 내에. 자, 그런데요, 이거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핵심은 이렇습니다. 주사파들이 정당을 창설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2001년도에 만들어진 민노당 내로 이제는 주사파들이 본격 정당으로 진입하겠다. 그래서 이 민노당을 당권을 장악해서 3년 안에 당권 장악해서 그 정당을 발전시킨 후 10년 내에 정권을 차지하겠다. 10년 내에 정권을 차지하겠다는 그 뜻은 2012년 대선에서 정권을 쟁취하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 상황을 봤을 때 웃긴다. 아니, 민노당으로 들어가서 3년 내에 당권 장악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 정당,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이 신생정당을 가지고 10년 내에 국민들의 표를 통해서 정권 잡는 게 가능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2012년 대선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모릅니다. 진짜 실현될 뻔했다는 이 기사의 말이 정확히 맞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그게 어떻게 돼서 그리 됐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첩단 사건은 잘 아십니다. 2006년도 10월 달에 있었던 1심의 간첩 사건. 김승규 국정원장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나마 한 5명이라도 이렇게 구속시키는 바람에 국민들이 알아서 그렇지, 만약에 몰랐다면 아마 지금은 대한민국은 적화 상태에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1심의 사건, 그 다음에 2011년도 8월 달에 있었던 인천 중심으로 활동하던 간첩단이 적발된 왕재산 간첩단 사건, 그 다음에 작년 2011년도 7월 달에 적발되었던 충북 동지의 간첩 사건, 이 세 개의 중요한 간첩 사건의 공통점이 뭘까요? 뭐냐? 이석기입니다. 이석기가 주도하는 경기동부연합이 여기에 핵심이, 이 간첩 사건의 핵심 주제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 제가 간단하게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1심의 간첩 사건이라 하면 북한의 대남 공작 기관이 남한 내에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일단 민노당 내에 주사파 세력 중 가장 북한이 믿는 이석기가 주도하는 경기동부연합으로 하여금 당권을 장악하도록 공작하다가 들통난 사건이 1심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민노당 내에 있는 당권을 장악하는 것은 이미 2003년, 그래서 딱 3년 뒤부터 그 다음 2006년도에 이르기까지 이미 완벽하게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이 당권을 장악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2011년도 8월 달에 있었던 왕재산 간첩단 사건은 여러 가지 공작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선거와 관련된 부분을 추출해서 보면 핵심은 뭐냐? 이석기로 하여금 문재인 정권과 이제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겁니다. 당권 장악하는 걸 넘어 정권을 장악하는 것이 2011년도 8월 달에 들통난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라고. 자, 그러면요, 작년에 적발된 충북 동지의 핵심은 또 뭐냐? 이것은 약간 좀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만 제가 추정컨대는 이거는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이 이미 민주당 내로 다 들어갔습니다. 곳곳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이미 대통령 후보를 북한으로 하여금 선임되도록 지원하고 또 그것을 밀고 해서 이제는 공동정권이 아니고 단독 정권을 장악하는 것이 하다가 지금 들통난 사건이 충북 동지의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종합해보면 북한의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 시도는 지금 이석기가 9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잊혀진 인물이라고 잘못 착각하시면 안 된다. 지금은 이제 용인 성남 지역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 전역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보면요, 1심의 사건에 어떤 드러난 그 수사 자료들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 당대표는, 여러분 아시죠? 300명의 어떤 민노당에 있는 명단을 북한에 보내고 100만 페이지나 되는 자료를 북한에 보내서 북한의 대남 공작 기관이 이제 그때부터는 민노당을 당직자를 선임하는 것부터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리모트 컨트롤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당대표는 누구 시켜라, 사무총장은 누구 시켜라, 북한의 접촉 창구는 누구로 해라. 대부분 다 이석기가 주도하는 경기동부연합 구성원들로 하여금 당권을 장악하도록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당에는 어떻게 장악해라, 이런 것도 다 지정을 내렸습니다.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게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자, 그 다음 왕재산 간접단 사건을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냐면
두 가지 전략으로 북한에서 지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는 진보 대연합전술, 하나는 반보수 대연합전술, 두 개입니다. 하나는 민노당이 이제 진보신당과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4명의 국회의원으로는 절대로 정권을 못 잡는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큰 진보정당을 만들어라. 그래서 북한의 지령사항은 민노당을 중심으로 진보대 통합정당을 구성하라 하는 것이 지령입니다. 1차 지령. 그래서 그 다음에는 10월 이내에는 대통합진보당을 완성하라. 그래서 결국은요 12월 달에 완성했습니다. 통합진보당으로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지령이 있었냐면, 자, 통진당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 민주당과 야권연대하라는 지령입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지령사항이 국정원의 수사국에 의해 가지고 이게 사전에 들통이 나버렸어요. 왕재산 사건 때문에. 그랬는데 국민들이 그 지령사항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까마득히 아무 일이 없는 양 대선은 진행됐어요. 그대로요. 어떻게 됐냐 한번 볼까요? 자, 총선 한 달 전에 2012년도 4월 달이 총선이었는데 3월 달에 국회 식당에서 통진당 이정희 대표와 민주당 한명숙 대표가 조용한 가운데 야권연대 결성식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됐죠. 결성하고 나서 그 뒤에 뭐 백낙청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 거는 이미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4월 달에 총선을 후보 단일화를 해가지고 해보니까 통진당이 어떤 결과를 얻었냐 하니까 국회의원은 13석을 얻었고요. 국민 지지율은 10.3%를 얻었고 득표율은 220만 표를 얻었습니다. 자, 10.3% 정도 되면요. 이제 통진당이 국민들로부터 그 정도 얻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문재인을 대표 후보로 하는 민주당하고 이제 단일 후보를 내세워가지고 문재인 대표 후보를 세워가지고 이제 공동정부를 구성한다고 하면 대선에서 이거는 필승입니다, 필승. 저는 그래서 그때 이제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60년의 역사를 이제 끝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그래서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무원들도 국민들도 모두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양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더니 통진당 내분 사태가 일어나가지고요. 부정선거 이석기가 하도 부정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내분 사태가 일어나서 5명이 구속되고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그 내부를 이제 보도하고 한 2, 3개월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제서야 깨달아가지고 이거 뭐야? 민노당하고 똑같은 거야? 이제 이때서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에 이르던 통진당 지지율이 점점점 떨어져서 2, 3%까지 이르니까 민주당이 드디어 야권연대를 깨더라고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 단독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됐냐. 오전에요.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보다 이겼다는 거예요. 2%. 그래가지고 오후에 놀란 그 많은 그 어르신네들이 지팡이 짚고 나와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골든 크로스 일어나서 겨우 역전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가 됐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북한의 대남 공작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았더라면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국민들이 모두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선거의 여왕이라는 그런 능력 때문에 된 줄 알고 모든 게 정상작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2016년도 12월에 탄핵 소추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죠? 대한민국이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됐죠. 결국은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혼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사상에 대한 몰지각한 미각성, 그다음 북한의 어떤 대남 공작에 대한 실상을 모른 데 돼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충북 동지에도 보니까 이랬네요. 이거 2012년 대선과 관련된 거를 북한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저작년이죠. 7월 18일 날 이 문화교류국으로 무슨 어떤 통지문을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어요. 이 지사가 민주개혁 세력의 대선 후보가 되도록 본사에서 적극 조치를 취해달라. 아니,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후보가 되도록 지원해달라고 북한에다가 지금 보냈어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또 뭐가 있냐 하면은 반응이 왔어, 답장이 왔어요. 이렇게 왔네요.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나서지만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다고 본다. 그가 당선되면 회사에서 바라는 통일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아직은 결론 내리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후보가 된 걸 보면 분명히 뭔가 여기에는 이미 북한의 나름 어떤 결정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아, 이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북한의 대남 공작 손바닥 안에서 지금 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다 각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했나 하는 문제를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알아봐야 될 거는 그들 2018년도 3월 달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개정 초안을 만들었는데 우리 일반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유심하게 봅니다. 왜? 비록 그게 기독교 세력에 의해 가지고 저지는 됐지만 그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가에 관해서 그 속에 답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다 치우고요. 몇 개만 딱 보겠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 속에 자유자를 뺐다가 3시간 만에 반발이 있으니까 다시 넣기도 했습니다. 아, 자유를 빼려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권 향유 주체를 지금까지는 모든 기본권의 향유 주체는 국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국민을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사람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중국인도 이슬람인도 이제는 외국인도 다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게 되는 이상한 헌법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을 딱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읍면동 하부 마을 속으로 외국인과 조선족 같은 대거 중국인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읍면동 마을로 다 퍼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제 그거를 보는 순간, 아, 헌법 안에 왜 국민을 사람으로 넣으려고 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하부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아주 음흉한 시도가 헌법 초안 안에 다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꿨습니다. 근로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의 용어를 하면 노동자는 뭐냐면 그겁니다. 바로 마르크스적 용어죠.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를 사상의 자유로 바꿨더라고요. 사상의 자유로 바꾸면 뭐 어떻게 되냐? 결국은 국가보안법은 없어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을 마음껏 조직하고 활동하고 선전하는 자유가 헌법상 권리로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끝나는 거죠, 사상적으로. 이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그들의 헌법 초안 안에 다 있었는데 우리 국민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문제를 한번 볼게요. 왜 봐야 되느냐? 문재인 정권은 가고 이제 이재명 시대가 열리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것도 봐야 한다. 만약 지난번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는 봤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소멸의 길로 끝날 거라고 봤는데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 내에 통진당 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건 이미 언론상으로도 여러 가지 민주당 당 게시판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 지금 내용을 보시면요. 이번 경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저 미친 통진당 세력에게 통째로 빼앗길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거래요. 이미
당 내부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통진당 세력과 이재명과의 관계 문제인데요. 이미 그 당원 게시판에 보니까 그 관계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언제로부터 올라가느냐 하니까 90년도 초반에 한 총련 만들어질 때 용인 성남 지역의 용성 총련 때 이재명이가 그 용성 총련의 변호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10년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민노당에 있는 김미희가 사퇴를 하고 이재명과 야권 연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출범할 때 인수위원장으로 가고 그 밑에 경기동부연합이 쫙 깔려가지고 이미 성남시장은 그들과 한 몸이 되었다는 평가들이 이미 곳곳에서 다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 이런 것을 볼 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는 어떠냐 그 본인의 사상관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박근혜 탄핵 그 즈음에 2017년도 1월 20일 날 발간된 이재명의 저서 대한민국 혁명하라는 책을 제가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 대여섯 번은 본 것 같아요. 과연 그의 머릿속에는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건가 그랬더니 그 속에 다 돼 있는 게 이렇습니다. 결국은 너무 많이 나오는 공통어구는 70년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그 다음에 70년간의 쌓인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70년을 준비할 때다. 또 70년 만에 대청산과 대전환을 완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완성하자. 그 다음에 본인이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볼 때는 이제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대한민국이 그냥 멸절하는 게 사상적으로 뭐 사회주의 체제로 간다는 정도가 아니고 아마도 북한의 연방적 통일로 가서 결국은 김정은 체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결말로 아주 나쁜 결말로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을로 간 체제 정쟁입니다. 지금 그들이 헌법에 보니까요, 그것도 더불어민주당 1조 3항에 뭘 넣는지 아세요? 이렇게 넣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고.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1조에다가. 나중에 보니까 지방자치기본법을 만드는 걸 보고서 이 사람들이 지방분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체제를 와해하고 새로운 그들의 나라를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됐는데요. 가장 여러 가지 있지만 주민자치기본법의 가장 독소조항은 가짜 주민들을 마을로 대거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누가 가짜 주민이냐면 외국인, 재외동포 같은 조선족들을 대거 들어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 읍면동에 소재하고 있는 누구냐면 직장이 있는 사람들을 다 주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민노총이 기업체에 민노총이 다 돼 있으니까 민노총의 읍면동 조직이 이제 전국적으로 다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맞지 않습니까? 정교조 조직도 만들어지고요. 자, 그래 되면 민노총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민노총은 지금 뭐냐면 위원장이 양경수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바로 이석기가 주도하고 있는 경기동부연합 소속이고 그 다음에 이석기 후배입니다. 용인 외대 용인 캠퍼스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석기 석방 경기공동행동 대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요 민노총을 장악하고 있는데 120만 명의 강력한 민노총 조직을 컨트롤하고 있어서 이제 읍면동에 있는 모든 조직을 민노총이 장악한다는 뜻은 이석기가 대한민국의 하부 구조를 장악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어떤 상황에서 거기다가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면 자, 주민자치에만 문제냐고요. 주민자치에는 결국 목적은 이 사람들이 주민에 대한 그 사람들을 가짜 주민들과 함께 읍면동을 완전히 그들의 공화국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돈까지 장악해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많이 퍼줘가지고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제는 유권자로서 모든 어떤 그 표심을 자기들이 장악해서 이제들이 영구 집권을 하겠다는 의도가 그들 속에 다 있습니다. 그건 베네수엘라 모델을 이미 가져올 때부터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주민자치만 문제냐 하니까 아닙니다. 주민자치에도 마을 좌파 활동가들이 장악하고 옆에 있는 뭐가 있냐면 마을 교육 공동체 권한도 장악합니다. 읍면동별로 모든 교육기관을 자기들이 장악하겠대요. 그 다음에 경제 공동체도 장악하겠답니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도 완전히 그들의 경제 생태계를, 먹거리를 장악하고 그걸 통해서 주민들을 자기들의 수중 아래 넣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치경찰제를 통해서 이제 작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그들 손아귀에 자치경찰에 4만 몇천 명이 그들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전부 다 통합해가지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하부구조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렇게 그들의 나와바리에 마을이 장악되면 어떻게 하냐. 그 힘으로 국가 권력을 다 장악하는 게 입법권도 장악하고 행정 권력도 장악하고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그들의 어떤 체제를 변혁하려는 시도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볼 때 아까 앞에 정광훈 목사님이나 다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지금 북한과 북한의 대남 공작, 중국의 공작, 좌파 정권과 정당들의 어떤 체제를 바꾸려는 시도, 민노총 정교조와 이와 같은 것들이 강력하게 있는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려는 사람들은 몰라요. 대중들이라. 나는 몰라. 나는 내 세상 살게 바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체제 수호를 위해서 줄 당기는 선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 모래알이고 오합지졸이죠. 그래서 지금 제대로 우리가 전투를 하려면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질서정연한 조직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조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행동 통일이 가능하려면 내비게이션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동일한 교범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것을 교범을 자기화시키는 구성원들에게 교육시키는 그런 어떤 교육훈련이 필수적으로 병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3,491개 읍면동에 좌파 조직이 점점 만들어지고 마을을 장악하려는 그러한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만드시는 1000만 조직이 결국은 장차는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읍면동 조직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들과 대응 태세를 갖추고 정말 일사불란한 전투 태세를 갖추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운동이 단순한 서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체제를 수호하는 그런 동력으로 활용이 돼야 지금 이 어려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